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이승만의 죽음. 우리나라가 석유 산업에 기초한 섬유공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을 때 북한은 이런 세계적인 대세와는 거꾸로 가고 있었다. 이승기 박사. 서울공대 교수로 있다가 6.25 전쟁 중 북한으로 간 그는 김일성의 신임을 받으면서 1961년 흥남에 연산 2만 톤짜리 비난론 공장을 지었다. 세계 최대의 비난론 공장이었다. 비난론은 카바이드에서 뽑아내는 합성섬유다. 즉, 석탄에 기초한 화학공업인 것이다. 비난론은 생산성과 질에서 나일론과 같은 석유화학 계통의 합성섬유 제품에 크게 뒤떨어졌다. 김일성은 석유 대신 석탄이 풍부한 북한에서 비난론에 의존하여 입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인데 완전히 세계과학 기술의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었다. 비난론 공장을 건설한 방식도 사회주의식 비능률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15만 평의 거대한 공장을 짓는데 15,000개의 크고 작은 기계가 필요했다. 북한은 이 기계를 일일이 제작하여 설치했다. 설계 도면이 2트럭뿐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공장에 들어갈 기계와 부품 하나하나를 몽땅 설계하고 깎아 만들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든다면서 부속품을 사오지 않고 일일이 만들어 조립한 식이다. 이렇게 만들었으니 가격은 얼마나 비싸겠는가. 이승기 교수로부터 배우기도 했던 서울공대 출신 오원철은 낙후된 비난론 기술로 의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북한은 지금도 헐벗고 있다면서 한때 세계적인 석학으로 추앙받았던 이승기도 김일성의 이른바 주체사상 때문에 민족 반역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승기는 나중에 북한의 원자력 연구소를 창설, 핵 개발에도 관여하게 됐기 때문이다. 1965년 6월 22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제 1층 대응 접실, 한국 측 대표 이동원 외무장관과 김동조 주일대사, 일본 측 대표 시나 외상과 다카스키 수석대표는 13년 8개월을 끌어온 한일 회담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 개의 조약, 4개의 협정, 2개의 의정서 등 총 29건의 문서에 4사람이 교환 서명하는 데는 1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참의원 선거, 지방유세 도중 도쿄로 돌아와 국교 정상화 조약 조인식에 참석한 사또 총리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조용히 지켜봤다. 조인을 마친 뒤 일본 측은 100명이 넘을 것 같은 양측 대표자들 및 배석자들에게 일일이 샴페인 한 잔씩을 돌렸다. 굳은 표정의 사또 총리가 일어나 양국의 번영과 우호를 위해 건배합시다 라고 선창했다. 참석자들은 잔을 높이 들고 한 모금씩 입에 대는데 그쳤지만 애주가인 신하 외상은 잔을 비웠다. 조인식을 끝낸 양국 대표들은 서로 악수를 나눴지만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즐거워할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역사의 무게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텅 빈 조인식장 기자석에 마지막까지 남은 일본인 기자가 곁에 있던 한국인 기자에게 오늘 기사는 무슨 말로 시작해야지 하고 말을 걸었으나 실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정도로 분위기는 풀리지 않았다. 김동조 대사는 난항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현안을 해결했다는 감격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제부터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건설해 갈 것인가 하는 책임감에 눌려서 기쁨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라고 회고록에 썼다. 조인식 날 아침까지 양국이 합의하지 못했던 것이 독도 영유권 문제였다. 일본 측은 독도 영유권 문제가 존재한다고 외교각서에 기록을 남겨두자고 했다. 우리 측은 독도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일본 측을 대표하여 회담을 이끌어왔던 우시바 심의관은 비공식으로 김동조 수석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다. 한국이 다케시마의 일본 영유를 인정할 수 없듯이 우리도 국민 감정상 독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린내 나는 물건은 뚜껑을 덮어두자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 문제와 관련한 문서를 매년 한 차례씩 한국 측에 전달하면 귀 측에선 이를 매번 묵살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 독도의 명칭을 거론하지 않고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에 애매하게 이 문제를 기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는 독도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켜낸 셈이 됐다. 김동조 전 대사는 1996년 6월 23일 제주도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때 하시모토 일본 총리의 발언에 김영삼 대통령이 말려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날 하시모토는 1996년 3월 2일 방콕의 아시아 유럽 정상회담 때 제기됐던 신해의 양법에 의한 어업 기선 200해리에 독도가 포함되면 영유권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영유권 문제와 어업협정은 별개 문제로 하여 해결하자고 답변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독도에 관한 영유권 문제가 현안으로 존재한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인정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김 전 대사는 일본 언론까지 나서서 김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연한 자세 운운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실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식민지와 지배국 사이로 맺어졌던 한일 관계가 대등한 주권국가 사이로 새 장을 연 1965년 6월 22일 서울 시내는 만여 명의 학생들과 야당 인사들이 참여한 굴욕 외교 규탄 시위로 최루탄, 곤봉, 삐라가 난무하는 순화장으로 변했다. 다음날 밤 8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금속성 목소리로 특별 담화를 읽어내려갔다. 이 담화문은 박 대통령의 대일관을 잘 보여준다. 그는 패배주의적인 대일관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소신을 강한 어투로 표현했다. 나는 우리 국민 일부 중에 한일 교섭의 결과가 굴욕적이니 저자세니 심지어 매국적이라고까지 극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들의 주장이 정부를 편달하고 정부가 하는 교섭의 입장을 강화하는데 도움도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이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진심으로 우리가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예속이 될까 걱정을 한 데서 나온 것이라면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은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을 집어먹느냐 하는 겁니다. 이 같은 비굴한 생각, 이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맞서면 언제든지 우리가 먹힌다는 이 열등의식부터 우리는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근대화 작업을 좀먹는 암적인 요소는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패배주의와 열등의식 및 퇴영적인 소극주의,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일본 국민들에게도 한마디 밝혀둘 일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저지른 죄과들이 오늘의 일본 국민이나 오늘의 세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국민이다 하는 대일 불신 감정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또다시 싹트기 시작한다면 이번에 체결된 모든 협정은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거듭 밝혀두는 바입니다. 도쿄에서 조인식을 마친 다음날 귀국한 이동원 외무장관은 역사적 문서를 들고 청와대로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두 손을 서리 위에 얹고는 흐뭇한 표정으로 한동안 들여다보다가 독백처럼 말하더란 것이다. 대체 이 서류 몇 개를 가져오는데 몇 년이 걸린 건가? 연하구 외무부 아주국장이 자유당 시절부터 횟수로 15년입니다 라고 했다. 15년이라 그거 참, 그렇지만 앞으로 150년이건 1500년이건 잘 돼야 할 텐데. 1965년 7월 19일 하와이 호놀룰루의 마우나라니 정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양자 이인수, 재미동포 최백열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했다. 향년 90세. 의식을 잃은 지 1년이 넘은 그는 큰 숨을 한번 몰아쉬고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유언을 남길 처지가 아니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인수에게 절대로 남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늘 들고 다니던 페남 항공사 상호가 찍힌 낡은 쇼핑백에 성경과 찬송가를 담아 들고는 병실을 나섰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위문한 정부 요인은 이동원 외무장관이었다. 그는 넉 달 전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정양원을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은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누워 있었고, 간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소파를 침대처럼 쓰면서 옆에서 간병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장관이 돌아와 박 대통령에게 이승만의 처지를 전하면서 프란체스카 여사의 부탁입니다만 머지않아 돌아가시게 될 터인데 고국에서 묻힐 수 있게 해달라고 합디다 라고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묵묵부답이었다. 7월 21일 호놀룰루 한인 기독교회의 연결식장에서 말년에 이승만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미국인 친구 보스윅은 고인을 덮은 베일을 걷어낸 뒤 이마를 만지면서 울부짖듯이 말했다고 한다. 나는 자네를 알아. 나는 자네를 알아. 자네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네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내가 잘 안다네. 이 친구야, 그 일 때문에 자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바로 그 애국심 때문에 자네가 그토록 비난을 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네, 이 친구야. 1시간가량 걸린 연결 예배가 끝나자 영구차는 하와이 경찰의 경호를 받으면서 히컴 공군기지로 향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살아서 귀국하는 것을 막았던 박정희 정부는 죽어서 귀국하는 것은 허용했다. 국내에서는 장례 절차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국장, 국민장, 사회장 또는 가족장,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4.19 혁명 직후 하야한 이승만의 뒤를 이어 과도 정부를 이끌었던 허정 전 수반은 무엇보다도 아쉬웠던 것은 정부가 이 박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 그분이 고국에서 눈을 감지 못했다는 점이다라고 말하면서 장례식이나마 국장으로 했으면 한다 라고 했다. 김영삼 민중당 대변인은 적잖은 정치적 과오가 있긴 하지만 평생을 조국의 독립투쟁에 몸바쳐왔으며 초대 대통령을 지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 국민과 더불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4월 혁명동지회 등 일부 단체에서는 국장, 국민장, 사회장 그 어느 것도 안 된다면서 반발하기 시작한다.